부자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연금이 많은 부부일수록 오히려 돈 때문에 더 크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돈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현역 시절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노후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넓은 집, 2대의 차, 두터운 보험, 손주에 대한 지원,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연금 수입만으로 줄어들면 가게를 조용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당사자들이 우리는 사치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이 월 150만 원인 우리 부부와 월 350만 원인 시숙 부부. 누가 봐도 승자였을 시숙 부부가 어느 날 한 장의 견적서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부유함의 정체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연금의 크기보다 훨씬 중요한 단 하나의 노후를 지키는 습관이 보일 것입니다. 제1장 부러웠던 시숙 부부. 시숙 부부의 다이닝 테이블에는 한 장의 견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붕과 외벽 수리비 2별펠 60만 원. 그 옆에 재산세 고지서, 자동차 검사 안내문, 그리고 손녀딸이 보낸 입학 축하금은 아직인가요? 라는 귀여운 이모티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광경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 남편의 형인 김영수 씨 부부와 그 동생인 제 남편 김성호, 이 두 형제 가정의 노후에 대한 조금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김영수 씨 부부의 연금은 부부 합쳐 월 350만 원입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지은 방 4개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주차장에는 차가 2대입니다. 형님인 박경자 씨는 현역 시절부터 화려한 분이라 매년 온천 여행이나 해외여행을 다니시며 기념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손주에게는 생일이든 설날이든 아낌없이 용돈을 주고 책가방도 공부상도 할머니가 다 해줄게 라며 웃으셨습니다. 반면 우리 부부의 연금은 월 150만 원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오래 다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과 제 국민연금을 합쳐 겨우 그 정도였습니다. 집도 없이 역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월세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차는 60살을 처분하고 장보기는 자전거로, 여행이라 부를 만한 것은 1년에 한 번 당일치기 온천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늘 형님을 부러워했습니다. 같은 친척 모임에 가도 형님은 강남 백화점에서 샀다는 옷으로 몸을 감싸고 저는 동네 시장에서 산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형님은 항상 순자 씨는 정말 검소해서 훌륭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 뒤에서 저는 늘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누가 봐도 김영수 씨 부부가 노후의 승자이고 우리는 패자였습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견적서를 본 날 제 가슴을 스친 것은 시숙 부부에 대한 연민도 이겼다는 감정도 아닌 그저 망연자실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형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자 씨, 우리 집은 동생 집보다 갑절 이상 연금을 받는데 왜 우리에겐 돈이 남지 않을까요? 바로 그달 우리 부부의 통장에는 겨우 10만 원의 저축이 늘어났습니다. 연금 150만 원인 우리가 말입니다. 부유함의 저울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기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제2장 줄일 수 없는 생활. 김영수 씨 부부가 곤란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형님의 부탁으로 몇 번 그 큰 집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가계부를 보여주셨을 때 저는 솔직히 숨이 막혔습니다. 수입은 확실히 월 350만 원인데 지출도 거의 같았습니다. 식비 80만 원, 공과금 30만 원, 차 2대 유지비 50만 원,
생명보험과 실비보험 40만 원, 통신비 20만 원, 교재비와 관혼 상제비 30만 원, 손주와 자녀 지원 30만 원, 재산세와 수리비 적립 40만 원, 기타 생활용품과 의료비 30만 원.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이 매달 정확히 사라지는 350만 원이었습니다. 임시 지출이 하나라도 생기면 바로 적자였습니다. 제가 더 놀란 것은 형님 자신이 스스로를 사치한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니, 순자 씨, 마트는 예전부터 같은 곳이야. 난 사치품 같은 건 안 샀어. 보험은 무슨 일이 생길 때를 위한 거잖아. 내가 사실은 보험은 무슨 일이 생길 때를 위한 거잖아. 이제 와서 끈자니 무섭고. 영수 씨는 시아버님한테 여러 가지 지원받고 자라서 손주한테 아무것도 못 해준다니. 그런 소리는 못하지. 시골이라 어쩔 수 없잖아. 1시간에 한 대 있다니까. 하나하나의 말에 그럴듯한 이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자신이 예전에 하려고 했던 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우리 부부의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월세 50만 원 식비는 둘이서 40만 원, 공과금 10만 원, 통신비는 둘이서 36만 원짜리 알뜰폰, 보험은 최소한의 건강보험만 관혼 상제비, 상한은 연간 50만 원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성호 씨는 유고복사를 퇴직하기 3년 전부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순자, 우리는 연금이 적으니까 퇴직하고 나서 허둥대지 말고 퇴직하기 전에 생활부터 줄여놓자. 그때 저는 얼마나 불만이었는지 모릅니다. 차를 처분하자고 하던 날, 알뜰폰으로 바꾸자고 하던 날, 자녀에게 지원을 일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날, 저는 몰래 몇 번이나 울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치하지 말잔 게 아니야. 무리하는 걸 그만두자는 거야. 김영수 씨 부부는 현역 시절의 생활 크기를 그대로 노후로 가져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노후 연금액에 미리 맞춰 생활을 줄였습니다. 차이는 정말 그것뿐입니다. 정말 그것뿐인데 그 차이가 이렇게까지 잔인한 격차를 만들어낼 줄이야. 그리고 그 차이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해지는 사건이 머지않아 김영수 씨 부부를 덮치게 됩니다. 제3장 보유 신화의 붕괴. 빗물이 새는 것을 발견한 것은 어느 가을 장마가 길었던 밤이었다고 합니다.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목소리는 이미 반쯤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서 양동이가 2개나 필요해요. 지은 지 32년 된 집. 지붕도 외벽도 지금까지 대수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업자에게 와서 받은 견적 합계가 2펄펠 60만 원, 외벽 도장 200만 원, 지붕 교체 300만 원, 베란다 방수공사 200만 원, 그리고 빗물이 센 실내 보수에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집만 있으면 노후에는 집세가 안 나간다고 생각했지요. 형님은 몇 번이나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확실히 집세는 안 나가지만 재산세는 매년 120만 원. 화재 보험과 가전제품도 이미 16년째 쓰고 있어 고장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차 2대의 자동차 검사가 이듬해에 겹치고 그중 한 대는 교체를 검토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마이홈이라는 주문 같은 말에 우리 한국인 또한 얼마나 오래 묶여 있었는지 저 자신도 줄곧 월세는 비참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마침내 상호 씨를 찾아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없겠니? 그 자존심 강한 형이 동생에게. 저는 그 자리에 있다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는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부부의 낡은 가계부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형님, 우리는 연금 150만 원에서 매달 10만 원씩 떼어 모았어요. 보일러가 고장나면 어쩌나, 입원하면 어쩌나 계속 무서워서요.
김영수 씨는 가계부를 바라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훨씬 제대로 살아온 거구나. 성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집이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가게가 있어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밤 김영수 씨 부부는 몇 시간이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오래 산 부부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돈 이야기를 한 그날 밤, 수리 견적서 앞에서 형님이 눈물을 흘리며 이제 허세는 그만 부리자 라고 하셨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다만 생활을 줄인다는 것은 숫자로 이해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온 습관, 30년 동안 알아온 인간관계, 그리고 30년 동안 키워온 우리는 이런 가정이다 라는 자존심. 그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작업이 김영수 씨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4장 허세를 내려놓는 각오와 김영수 씨 부부가 처음 한 일은 매달 지출을 3가지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제안한 단순한 방법입니다. 첫째,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출. 둘째, 행복을 느끼기 위해 남기고 싶은 지출. 셋째, 습관이나 체면 때문에 계속하던 지출. 형님은 노트에 적어가면서 셋째 항목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먼저 차를 2대에서 1대로 줄였습니다. 김영수 씨가 아끼던 세단을 처분할 때 주차장에서 1시간이나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고 형님이 말해주셨습니다. 남자에게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연간 300만 원 가까이 절약됐습니다. 다음은 보험 정리입니다. 매달 40만 원 내던 생명보험과 실비보험 중 자녀가 독립한 지금으로서는 불필요한 높은 3인 보장을 해약하고 보험료를 10만 원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통신비는 부부가 함께 알뜰폰으로 바꿔 매달 20만 원 나가던 것을 부부 합쳐 10만 원으로 줄였고 집 전화는 몇 년째 안 써서 해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것은 손주 지원이었습니다. 연간 500만 원 이상 손주 셋에게 쏟아붓고 있던 형님이 연간 합계 200만 원까지 상한을 정했을 때 할머니, 자격 실격이지 라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서 돌아온 말이 형님을 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내내 죄송했어요. 용돈 주시는 건 기쁘지만 어머니 지갑이 걱정됐거든요. 체면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자기중심적인 것이었군요. 형님은 그날 밤 김영수 씨와 둘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텃밭은 남겼습니다. 김영수 씨가 퇴직 후 낙으로 가꾸던 토마토와 오이밭. 형님이 한 달에 한 번 고등학교 친구와 점심 먹는 것도 남겼습니다. 1년에 한 번 부부가 가까운 온천에 하룻밤 여행 가는 것도 남겼습니다. 절약이란 좋아하는 것을 참는 게 아니야. 좋아하지도 않는 것에 내던 돈을 그만두는 거였어. 형님이 어느 날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화려했던 형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출 점검을 시작한 지 반년 뒤 김영수 씨 부부의 가게는 매달 70만 원 정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수리비 적립, 의료비 대비, 가전제품 교체, 조금씩 안심의 저축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 변화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조금 더 뒤의 일입니다. 제5장 같은 지출, 다른 반응. 그해 겨울은 정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1월의 어느 아침, 김영수 씨 부부 집의 보일러가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목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를 불러 물어본 교체 비용은 350만 원. 예전에 김영수 씨 부부라면 어땠을까요? 형님도 스스로 말했습니다. 아마 통장 보면서 남편하고 싸웠을 거야. 자식한테 부탁하거나 대출받거나 아니면 못 본 척하고 한동안 찜질방에 다녔겠지. 하지만 그날의 형님은 달랐습니다. 반년 동안 모아온 예비비 통장에서 350만 원을 찾아 기사에게 드리고
그날 밤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부부가 따뜻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순자 씨, 잔액은 확실히 줄었어. 그런데 있잖아. 나 그날 밤 꿀잠 잤어. 몇 년 만인지 몰라. 돈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이 아닌 밤은. 정확히 같은 시기 우리 부부에게도 뜻밖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사모 씨가 가벼운 폐렴으로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의료비와 병실 차액으로 120만 원 정도. 우리 부부도 오랫동안 모아둔 예비비에서 당황하지 않고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김영수 씨 부부와 우리 부부의 가계를 다시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교해 보았습니다. 점검 전 김영수 씨 부부는 연금 월 350만 원의 지출, 월 350만 4만 원으로 임시 지출이 생길 때마다 적자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당시부터 연금 월 150만 원의 지출, 월 130만 40만 원으로 매달 1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점검 후 김영수 씨 부부는 연금 월 350만 원의 지출, 월 270만 합 90만 원으로 매달 70만 원을 저축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부는 변함없이 연금 월 150만 원의 지출, 월 130만 샵 40만 원으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연금 350만 원이 나빴던 것도 연금 150만 원이라서 대단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활비가 수입의 안쪽에 들어오는지 아닌지 오직 그것만이 두 가정의 안심을 결정적으로 갈랐습니다. 연금이 많아서 안심한 게 아니야. 무슨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을 여유가 있어서 안심한 거야. 형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 저는 형님을 부러워하고 우리의 검소한 생활을 쓸쓸한 노후라고 마음 한구석에서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가지지 않고 부부싸움도 적고 임시 지출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생활을 형님이 오히려 부럽다고 말해주는 그런 여유가 생겼습니다. 부유함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6장 승자와 패자를 갈랐던 것. 그해 봄 김영수 씨 부부는 마지막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방 4개짜리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지하철역과 종합병원 가까운 투룸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모처럼 지은 집인데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형님은 몇 번이나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도 잘 이해됐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 그 자체이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전화 한 통으로 형님의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집 안 남겨두셔도 돼요. 그보다 아버지 어머니가 돈 걱정 안 하고 즐겁게 사시는 게 훨씬 좋아요. 김영수 씨는 전화 옆에서 남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이사 후 김영수 씨 부부의 생활은 확실히 작아졌습니다. 넓은 마당도 손님이 머물던 객실도 손주가 놀러왔던 추억이 있는 2층 방도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청소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재산세는 연간 40만 원 정도로 내려갔고 수리 걱정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둘이서 역 앞을 산책하는 시간이 늘었고 병원까지 걸어서 10분. 형님은 웃는 얼굴이 많아졌다고 동네에서도 평판이 자자합니다.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처럼 검소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함은 없지만 쓸 수 있는 돈의 범위를 알고 있기에 마음은 언제나 평온합니다. 두 가정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오다가 마지막에 같은 답에 다다랐습니다. 노후의 부유함은 연금 통장에 적힌 숫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집을 가졌느냐 월세냐만으로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아주 조금 창화를 만들고 그 안에 자신이 정말 소중히 여기고 싶은 즐거움을 남길 수 있느냐. 오직 그것이 노후의 승자와 패자를 조용히 갈랐습니다. 생활을 줄이는 것은 인생을 줄이는 게 아니야.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차를 끓이며 형님이 말했습니다. 불안을 줄이고 정말 소중한 시간을 키우는 거였어. 저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제가 시기하고 무시당한다고 느꼈던 형님 입에서 이렇게 평온한 말이 나올 날이 오다니. 저도 제 안의 허세와 질투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노후를 지키는 것은 연금의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어디까지 작게 정돈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연금이 월 350만 원이나 되는 김영수 씨 부부가 흔들리고 연금 월 150만 원인 우리 부부가 평온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수입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현역 시절의 생활 크기를 그대로 노후로 가져왔느냐 마느냐 하는 단 하나의 선택 차이였습니다. 적은 연금이 적이 아니라 줄이지 못하는 생활이라는 관성이 적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 중에 자신의 생활과 겹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내일부터 3가지만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매달 내는 고정비를 하나만 해약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지 확인해 보기. 둘째, 자동차와 보험에 연간 얼마를 내고 있는지 합계해 보기. 셋째, 10년 이내에 필요해질 수 있는 집 수리비나 가전 교체비를 종이에 적어 보기. 이것만으로도 보이는 풍경이 달라집니다. 세월을 줄이는 것은 인생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을 줄이고 정말 소중할 시간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68살이 된 지금 마침내 그 의미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은 현역 시절의 생활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놓지 못하고 있는 고정비나 체면 때문에 계속하는 습관은 없으신가요? 부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담 등을 들려주세요. 괜찮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예순이 넘어서도 과거의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가난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후 파산을 하는 사람의 78%가 사실은 엘리트 계층 출신이라고 합니다. 고학력 대기업 근무, 그럴듯한 직함. 왜 성공한 사람일수록 노후에 가난해지는 걸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자신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은 연금 72만 원, 저축은 옷사 100만 원. 얼핏 보면 안심할 수 있는 노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저축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전직 대기업 직원 김성호 씨, 62세. 35년 동안 다닌 회사를 정년 퇴직하고 퇴직금과 기업연금을 합쳐 약 5,400만 원의 저축이 있었습니다. 아내 이은정 씨는 58세. 둘 자녀는 이미 독립했고 집 대출도 모두 갚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빈틈없는 노후 생활이어야 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김성호 씨는 오랜만에 은행 ATM에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2말 40만 원? 3년 전 퇴직할 때 분명히 옷사 4만 원 있었는데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줄어든 거지? 김성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그날 밤 집 서재에서 통장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지출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결혼식 비용 225만 원, 딸 차 계약금 360만 원, 손주 입학 축하금. 아, 그렇구나. 가족을 위한 돈이었구나.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골프 회원권 갱신 135만 원, 고급 손목시계 구입 약 200만 원. 김성호 씨의 이마에 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아직 안 자요? 아내 이은정 씨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잠깐 앉아봐. 김성호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통장을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저축이
이제 이실 340만 원밖에 없어. 이은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하지만 당신 연금이 있잖아. 게다가 나도 파트타임으로 월 36만 원을 벌고 있고. 그게 문제야. 김성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우리 한 달 지출을 계산해 봤어. 연금은 분명히 72만 원 들어와. 당신 파트타임 수입을 합쳐 108만 원. 그런데 지출이... 이은정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야? 김성호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126만 원을 쓰고 있어. 다음 날 아침, 김성호 씨는 동네 카페에서 대학 시절 친구 박재훈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재훈 씨는 같은 나이지만 공무원으로 일했던 소박한 사람입니다. 오, 오랜만이네. 박재훈 씨는 전과 다름없이 탑10 셔츠를 입고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김성호 씨는 백화점에서 산 약 4만 5천 원짜리 폴로 셔츠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어때? 퇴직 후 생활은? 박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김성호 씨는 밝게 대답하려 했지만 어젯밤 통장의 숫자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럭저럭 지내지. 연금만으로는 좀 빠듯하고. 박재훈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고 있는데 한 달에 59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김성호 씨는 놀라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59만 원? 그걸로 생활이 돼? 박재훈 씨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돼. 집세가 없으니까. 식비는 부부가 한 달 18만 원, 난방비가 약 4만 5천 원, 통신비가 약 4만 5천 원, 나머지는 의료비랑 잡비로 9만 원 정도. 그럼 월 36만 원이면 충분해. 남는 건 저축하고. 김성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골프나 술자리 같은 건 안 해? 박재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에는 있었지. 그런데 말이야, 성호야. 60이 넘으니까 깨달았어. 진짜 필요한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30대부터 계속 이어온 관계가 대부분이었어. 김성호 씨의 가슴에 무언가가 꽂혔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체면 때문에 돈을 써왔던 건가? 대기업 직원이라는 자존심, 강남의 좋은 동네에 산다는 것, 손주에게 좋은 것을 사줄 수 있다는 만족감, 전부 체면이었는지도 몰라. 박재훈 씨가 계속했습니다. 내 지인이 있는데 전직 은행 지점장이었던 사람이 있어. 퇴직금으로 1억 305만 원을 받았대. 그런데 5년 뒤 기초생활 수급 직전까지 떨어졌어. 김성호 씨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대? 박재훈 씨는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체면이었대. 지점장 출신이니까 좋은 차를 타야 하고 좋은 시계를 차야 하고 골프는 고급 회원제 클럽이어야 하고 자식이나 손주가 돈을 부탁하면 거절할 수 없고 그래서 순식간에 그렇게 됐대. 김성호 씨는 카페 창밖을 보았습니다. 상점가를 걷는 사람들 모두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지친 얼굴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재훈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박재훈 씨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먼저 네 지출을 전부 적어봐. 그리고 하나하나 진짜 필요한지 생각해. 체면 때문에 쓰는 지출을 찾아내는 거야. 그날 밤 김성호 씨는 아내와 함께 지난 3년간의 지출을 전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노트가 5페이지나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둘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었다는 것을. 노트에 적힌 지출 항목들을 보며 이은정 씨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동네 아주머니들과 점심 모임을 한 달에 3번이나 갔어. 한 번에 약 4만 5천 원. 게다가 백화점에서 옷 사는 게 버릇이 돼 있었어.
김성호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골프 모임을 거절하지 못했어. 한 번에 9만 원. 한 달에 2번이니까 연간 216만 원. 사실 가고지 않았는데. 둘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체면을 위한 지출을 전부 찾아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김성호 씨는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62세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노트에 붙여 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커피 1157원, 역앞 서점에서 산 잡지 8865원,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성호 씨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은정아, 이것 좀 봐. 우리 외식비로 한 달에 36만 원이나 쓰고 있어. 이은정 씨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게나 그런데 특별히 사치하는 것도 아닌데 점심이 구퐁 45건, 저녁이 약 2만 7천 원 정도인데? 김성호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일주일에 4번 외식하면 한 달에 16번, 평균 약 4만 5천 원으로 잡으면 36만 원.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덜컥 견적이 몇만 원 교재비 월 22만 5천 원, 오락비 27만 원. 고정비인 집세나 난방비, 식비를 제외한 체면 지출만으로 한 달에 68만 원이 넘었습니다. 연간으로 810만 원. 그게 3년 계속되면 2일 430만 원. 저축이 3060만 원이나 줄어든 이유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김성호 씨는 깊은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계부 페이지를 넘기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했을 때 월급은 약 36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결혼했을 때 두 사람이 월 112만 5천 원 생활비로 충분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월 135만 원이면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 126만 원을 써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빈 걸까요? 당신 잠이 안 와요. 이은정 씨가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생각할 게 있어서. 김성호 씨는 아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은정아,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 행복과 돈을 혼동하고 있었어. 이은정 씨는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즐거움을 전부 끊어버리면 뭐 때문에 사는 건지 모르겠잖아. 김성호 씨도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절약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인생이 재미없어지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쪼들리며 초라한 노후를 보내기는 싫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분명히 가난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둘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박지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호야, 이번 일요일에 시간 있어?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을래? 아내도 보고 싶어하고. 김성호 씨는 기껏 김재훈 씨의 집은 서울에서 전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수원에 있었습니다. 역에서 걸어가면 어서 오세요. 박지은 씨의 아내 최수정 씨가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집 안은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거실에는 손수 놓은 자수작품이 걸려 있었고 작은 꽃병에 정원에서 꺾은 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점심 준비했으니 같이 먹어요. 최수정 씨가 내온 것은 소박한 한식이었습니다. 밥, 된장국, 생선구이, 나물, 김치.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을 둘러앉았습니다. 김성호 씨는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수정 씨, 이 나물 정말 맛있네요. 이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최수정 씨는 기쁜 듯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근처 마트에서 저녁 할인할 때 산 채소예요. 신선하고 싸서 최고죠? 이 생선도 반짝 세일로 한 마리 2홀 133원에 샀어요. 이은정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할인 상품을 사세요? 최수정 씨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신선한 걸 반값에 살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좀 쑥스러웠는데 지금은 재밌어요. 알뜰하게 장 보면 왠지 이긴 기분이 들거든요. 김성호 씨는 최수정 씨의 미소에서 진짜 풍요로움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박재훈 씨가 정원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작지만 잘 가꿔진 텃밭이 있었습니다. 토마토, 오이가지, 피망. 이거 전부 내가 직접 키우는 거야. 농약도 안 써. 아침마다 물 주는 게 일과인데 채소가 자라는 걸 보면 왠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박재훈 씨의 얼굴은 온화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씨앗은 대형마트에서 한 봉지 1,800 9원에 사. 그걸로 수십 개의 채소를 수확할 수 있어. 계산해보니 사 먹는 것보다 10분의 1 비용이더라고. 김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재훈아,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어. 이런 생활을 하면서 외롭지 않아? 우리처럼 골프 치러 가고 외식하고 그러지 않잖아. 박재훈 씨는 자리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외로웠어. 퇴직하고 반년 정도는 할 일도 없고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지. 회사에서의 지위도 직함도 전부 사라졌어. 그냥 전직 공무원일 뿐이었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박재훈 씨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골프에 갔던 건 골프가 좋아서가 아니었어. 관계 때문이었지. 외식도 진짜 맛있다고 생각해서 먹었던 게 아니야. 그런 가게에 갈 수 있는 나 자신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어. 비싼 시계도 좋은 차도 전부 똑같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지, 전부. 허무했어. 김성호 씨의 가슴에 박재훈 씨의 말이 깊이 꽂혔습니다. 그럼 지금은 행복해. 박재훈 씨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해. 아침에 정원 채소에 물을 주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일주일에 한 번 아내와 동네 마트 장 보러 가고 목욕은 한 명의 산을 치방이런 그걸로 충분해. 돈은 별로 안 들지만 마음은 채워져 있어. 게다가 저축이 줄어들 불안도 없어. 오히려 조금씩 늘고 있어. 이 안정감은 어떤 고급품보다 값진 거야. 최수정 씨가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세상의 시선이 무서웠어요. 동네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그런데 과감하게 이야기를 꺼내보니 다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풍족해 보여도 사실은 노후 자금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 뿐이었어요. 이은정 씨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최수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제안했어요. 비싼 점심 모임 그만두고 집에서 돌아가며 모이지 않겠냐고. 처음에는 반응이 미묘했는데 한 분이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말해줘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누군가의 집에 모여 각자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 먹어요. 회비는 한 명 4홀 523원. 이야기도 즐겁고 요리 실력도 늘고 무엇보다 즐거워요. 김성호 씨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김성호 씨와 이은정 씨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풍요로움이란 무엇일까? 이은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해보지 않을래? 박재원 씨네 같은 생활? 김성호 씨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결의의 빛이 있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이제 체면 부리는 건 그만두자. 다음 날부터 김성호 씨 부부의 생활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골프 회원권을 해약했습니다. 135만 원이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 고급 백화점에서의 쇼핑을 그만두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익숙해지니 신선한 채소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기뻐졌습니다. 이은정 씨는 한 달에 3번이던 점심 모임을 한 달에 1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거절할 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노후 자금을 위해 조금 아끼려고. 놀랍게도 친구들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연금만으로는 불안해서 저축이 생각보다 줄고 있어. 다들 속으로는 불안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김성호 씨는 회사 전 동료의 골프 모임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요즘 몸 상태를 생각해서 자제하고 있어.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몇 번 거절하는 사이 부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친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골프에 불렀던 10명 중 진심으로 김성호 씨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2달 후 가계부를 보고 김성호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출이 월 126만 원에서 81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45만 원의 절약, 연간 540만 원. 은정아, 이거 봐. 우리 해냈어. 이은정 씨도 기뻐했습니다. 정말이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의 질은 떨어지지 않은 기분이야. 오히려 더 행복한 것 같아. 그렇습니다. 외식은 줄었지만 이은정 씨가 만드는 가정식이 이전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비싼 옷은 사지 않게 되었지만 가지고 있는 옷을 소중히 입게 되었고 자신의 스타일이 자리 잡혔습니다. 무엇보다 돈에 대한 불안이 줄면서 부부간 대화가 늘고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저녁에 TV를 보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주 귀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성호 씨는 은행에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잔액은 2,430만 원. 2달 만에 270만 원이 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매달 18만 원씩 줄어들던 것이 반대로 매달 27만 원씩 저축되는 페이스가 된 것입니다. 김성호 씨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심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지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성호 씨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30분 산책합니다. 돈은 들지 않지만 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새잎, 가을에는 단풍. 매일 같은 길을 걷는데도 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복을 60에나 되는 동안 몰랐다니. 김성호 씨는 자신의 인생을 조금 후회하면서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어느 날 장남 김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좀 부족해서 450만 원 정도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김성호 씨라면 바로 그래 좋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민준아, 아버지랑 어머니 저축은 이제 그렇게 여유가 없단다. 김성호 씨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연금 액수, 매달의 지출, 저축 잔액 전부 숨기지 않고 전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의료비도 들겠고 간병이 필요할 수도 있어.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없어. 전화 너머에서 김민준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항상 아버지와 어머니께 기대기만 해서 죄송했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게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의 생활을 소중히 하세요. 김민준 씨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성숙하게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김성호 씨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의 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돕는 것이 사실은 아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은정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잘 말했어. 나도 당신이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김성호 씨는 박재훈 씨의 권유로 지역 봉사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동네 공원 청소 활동입니다. 참가자는 15명 정도, 60대부터 70대까지 남녀들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김성호 씨라고 하셨나요? 한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오늘이 처음입니다. 김성호 씨는 조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의 청소 활동이 끝나자 모두 함께 근처 주민센터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회비는 1명 905원. 서로 가져온 과자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김성호 씨는 어디에 사세요? 강남입니다. 어머, 강남에 사시는 분이 이런 수원까지.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70세의 이정호 씨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저도 원래는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퇴직금도 남들만큼 받았는데 5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김성호 씨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면이었습니다. 전 부장이니까 다들한테 한턱 내야 하고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 깨달았어요. 이정호 씨가 계속했습니다. 아무도 내 직함 같은 건 사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 부장이라는 건 지금의 나에게 아무 가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사는가 뿐이더라고요. 김성호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같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정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봉사활동 돈은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도 지역분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게 진짜 풍요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성호 씨는 이정호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지위, 직함, 수입. 그것들은 모두 타인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자신의 가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돌아오는 길에 박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성호야, 표정이 달라졌어.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온화해졌어. 김성호 씨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확실히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야. 돈 걱정도 줄었고 남과 비교하는 일도 없어졌어. 박재훈 씨는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반년 후 김성호 씨의 통장에는 2,925만 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반년 만에 585만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한 달 지출은 이제 평균 68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연금과 파트타임 수입으로 108만 원의 수입이 있으니 월 45만 원의 흑자, 연간으로 540만 원의 저축이 가능한 계산입니다. 이 페이스라면 5년 후에는 옷 사 반만 원이 됩니다. 김성호 씨는 계산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은정 씨도 변했습니다. 고급 백화점에는 가지 않게 되었지만 동네 중고 가게에서 보물을 찾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 봐, 이 블레스 523원이야. 그런데 브랜드 제품이야. 이은정 씨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싸게 사면 왠지 득본 기분이라 기분이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부부관계였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면서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줄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무 한 개가 452원이었어. 와, 그거 정말 싸네. 그런 사소한 대화가 두 사람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밤에 두 사람은
TV를 보며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따뜻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성호 씨는 장남 김민준 씨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파트 계약했어요. 우리 힘으로 계약금을 모으고 대출도 받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덕분에 돈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김민준 씨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는 아들의 성장이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돕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아들을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느 봄날 김성호 씨와 이은정 씨는 둘이서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습니다. 이은정 씨가 만든 계란말이와 주먹밥. 소박하지만 맛있습니다. 은정아, 행복하다. 김성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해. 이은정 씨는 남편 쪽으로 머리를 기댔습니다. 김성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의 자신에게 지금의 행복을 설명할 수 있을까? 저축은 5차 발행만 원에서 2장 92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훨씬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축은 늘어날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안심과 만족이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60을 넘긴 뒤에야 깨달은 진실. 진짜 풍요로움은 가진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만족도로 결정됩니다. 체면을 버릴 것, 남과 비교하지 않을 것, 분수를 알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누구나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김성호 씨는 그 확신을 갖고 앞으로의 인생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마음이 풍요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